(1960년대) 말부터 북한은 고속기동력과 무장 능력을 향상시킨 함정을 접적 해역에 속속 배치했다. 우리 해군은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에서 대형 함정을 도입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낡은 대형 함정인지라 소련제 최신 고속정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우리 해군은 북한 고속정들에 대응할 강력한 연안 전력 또는 고속정 전력을 갖추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 해군 전력 구축을 지원하던 미 해군은 북한 간첩선에 대응할 만한 고속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젊은 조함 장교들은 독자적인 고속정 개발을 결심하지만 그 무모한 도전이 성공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의 바다. 과연 우리 해군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 우리나라 고속정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선박연구소 소장, 한국기계연구소 소장, 대한조선학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선박 연구 개발 및 조선산업 발전을 이끌어오신 김훈철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훈철입니다. 함정과 해상무기체계 전문가이시죠. 국방과학연구소 해상무기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며 다양한 함정 및 해상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해 오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기술장교로 진해 해군공창에서 수중익선 및 어로지도선 등 고속정 개발 건조에 참여하셨고 선박해양플란트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양승일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김훈철 박사님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 주셨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함정 개발을 이끌어오신 분이라고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김훈철 박사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직접 소개 말씀 부탁드릴까 하다가 이제 오늘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이제 이 송 박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훈철 박사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선박, 함정 그리고 해상 무기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능력을 그 제로 베이스에서 오늘날과 같은 그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그 해외 유학이 매우 아주 드물었던 1956년에 도미하셔서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이후 미시간대 교수 및 미 해군 함정연구개발센터 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1968년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다시 말해서 키스트가 창설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해외에 계신 저명한 한국 과학기술자를 초빙했는데 그때 김 박사님께서 키스트 조선해양기술연구실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조선산업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한국선박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그 한국선박연구소에 우리가 영어로 토잉 탱크라고 그러는데 대형 예인시험 수조를 건설하시고 그걸 또 운영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설계한 선박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세계적으로 선박 수출을 아주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민영선박뿐만 아니라 그 1970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으셔가지고 강철 소재를 적용해서 40나트급 120톤의 그 고속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고속정이 오늘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어로지도선 또는 키스트보트라고 부르는 배입니다. 그리고 1976년 5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해군 무기체계를 전담해서 연구 개발하는 조직이 생겼는데 그 초대 창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군 무기 연구 개발 체제와 방향을 그때 아주 정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국내에서 개발한 많은 해상 무기 체계가 우리나라 해군 함정에 탑재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업적을 쌓으신 김은철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어로지도선 개발 과정에서 겪으신 생생한 일화를 듣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 박사님,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제목을 어로지도선 개발이라고 좀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정확히는 이제 고속정 개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고속정이라는 어떤 함정인지 좀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고속정이라는 것은 배수량이 뭐 기준은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00톤 이하의 크기로 30나트 이상의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연해 해역에서 기습 공격이나 또는 항만 방어를 그 임무를 수행하는 소형 함정을 보통 고속정이라고 그럽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주로 그 고속 어뢰정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현대해전에서는 주로 고속 유도탄정 또는 경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67년에 그 일어난 3차 중동전에서 그 이집트 해군이 어떤 배를 갖고 있었냐면 소련이 공유준 그 85톤급 코마급이라고 하는 소형 유도탄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유도탄을 2발을 발사해서 몇천 톤급의 이스라엘의 그 구축함을 단숨에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함 유도탄을 탑재한 소형 고속정의 위력을 세계에 입증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해군력의 규모가 작은 연안 국가들이 다투어서 이 고속정을 확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정 선호 추세가 걸프전 이후에 조금 주춤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당시 이라크가 약 13척의 고속정을 갖고 있었는데 미 해군 함정에 의해서 아주 쉽게 괴멸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고속정이 원천적으로 그 대공 방어 능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생존 성능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러한 그 사태를 보고 고속정의 확보 추세가 약간 주춤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자기네 그 해양 전장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도 고속정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또 건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2,000척의 고속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군력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는 심지어 아직 주력 전투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함정 체계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속정은 수십 년 동안 우리 해양 방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해군에게 고속정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 체계인지 또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그 중요한 것인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고속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이 고속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고속정을 이용해서 도발을 계속 해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 소련이 그 코마급, 오사급 유도탄정을 아주 대량으로 건조해서 자기네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한테 많이 주는데 또 중국은 처음엔 받다가 중국은 그 모방 생산을 해서 중국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도 배를 받고 중국으로부터도 받아가지고 그 유도탄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고속정을 많이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고속정은 그 목적이 기습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군 함정은 당시 70년대는 특히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공유받은 대형 함정이기 때문에 그 기동성이 떨어져서
그 조그만 소형 고속정이 발사한 유도탄에는 아주 방어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고속 유도탄정 아니더라도 한 포를 탑재한 고속정이라도 동시다발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주력 전투함인 대형 수상함정들한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군이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고속정에는 고속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조한 거는 78년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150톤급 PKM이라고 부르는데요. 참수리급 고속정을 많이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서해 NLL 해역 최전방에 배치해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1999년 그리고 2002년 연평해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은영하급이라는 그 570톤급의 속력이 40나트 나는 고속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윤영하급 고속정에는 76mm 한 포, 그다음에 대함 유도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장거리에서 북한 고속정을 경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존 성능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그 포를 맞아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침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윤영하급 고속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북한 고속정이 다시 도발을 해오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과 디젤 잠수함을 보유한 우리나라 해군. 하지만 1945년 해군 창설 당시만 해도 우리 군에겐 제대로 된 군함 한 척 없었다. 6.25 전쟁 후 1956년에 미국으로부터 호위 구축함, 강원함과 경기함이 도입됐고 1960년대에는 충무함을 비롯한 세 척의 구축함이 도입됐다. 당시 북한 해군보다 화력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1960년에는 도발해온 북한의 고속정을 우리 강원함이 격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1967년에는 북한 해안포대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함정 당포함이 침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우리나라 어선들이 어로 저지선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며 초계 작전을 하던 당포함에 북한군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가해온 것이다. 1960년대 말부터 고속 기동력과 무장 능력을 앞세워 급격히 변모한 북한의 해상 도발 양상. 이에 우리 해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소형 고속정을 개발하기로 한다. 저비용으로 해군력을 증강할 수 있고 빠른 속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전투함까지 격침시킬 수 있는 고속정. 그러나 당시 우리에겐 고속정을 만들 기술과 돈이 없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유도탄정을 외국에서 도입한 이후 국산 고속정을 다수 건조하여 연안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1971년 미국으로부터 백구급 함정을 도입했는데 백구급은 최고속도 40노트 이상으로 기동하는 만재 톤수 268톤의 함정이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작전명 어로 지도선 또는 키스트보트로 불리는 국산 첫 고속정이 탄생했다. 연이어 학생호, 유도탄 탑재 고속정 등이 건조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형 고속정도 건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주력 고속정인 참수리급 고속정이다. 1970년대 말 적 함정 요격과 항만 방어, 대간첩 작전, 연안 해전이 가능한 참수리급 고속정의 탄생. 1970년대에 시작된 고속정의 국산화 노력은 1980년대 들어
우리 손으로 한국형 전투함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됐다. 지금도 고속정은 우리 바다의 연안에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계 임무를 맡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최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마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바로 이제 귀국하신 이유가 1969년 이제 우리 해군에도 고속정을 이제 도입하자는 이제 문제가 시급하게 논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이제 시멘트 고속정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검토안으로 좀 이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 이 안이 우리 김 박사님 설득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가 그 68년 10월에 귀국을 했는데요. 예. 이제 약속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연안 선박하고 어선을 이거를 근대화하자 이런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은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그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연구원으로 한 분 서gin영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하고 둘이서 세멘트로 목재는 없고요. 바꿔야 되겠는데 알루미늄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게 나오지를 않고 이제 어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FRP나 뭐 이런 걸로 하든지 세멘트로 하든지 그런데 FRP는 우리가 자료도 없었지만은 기술도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이제 세멘트로 하자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느라고 뭐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뭐 인천 가서 뭘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녔는데 하루는 그 경제 제2수석이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네, 오원철 수석. 아닙니다. 정소영 씨라고요. 예. 나중에 농림부 장관도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정은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소영 씨는 저희 동년배고 정은수 씨는 나이가 조금 어립니다만은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세멘트로 고속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지휘관 회의를 할 테니 거기 나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이거를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나갔죠. 그러니까 지휘관 회의라는 게 모든 군인들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한 5, 60명 되나요?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맨 앞에 있고 그래 이제 대통령께서 그 왜 안 되느냐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는 한 일주일 밤을 새고 공부를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 저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세멘트로 오게 되면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세멘트 이제 고속정은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거든요. 그 세멘트로 오게 되면 이게 평평해서 좀 두껍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무거워서. 그 다음에 엔진하고 뭐 합치면 한 100톤 되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겨우 한 10톤이나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근데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미 그 해군 쪽인데 여기 주한 해군 쪽에서 이 얘기를 듣고 돈도 없고 자재도 없으니 너희가 세멘트로 고속정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답변을 이 군 지휘관 회의에서 제2부를 통해서 대통령이 두 번째 들으신 겁니다. 보고는 따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윗분들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걸 처리한다는 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꿈했죠. 그림을 하나, 김영도 씨라고 우리 사무실에 있던 분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림을 하나 영국제 제일 세계에서 그 성능이 좋은 브레이브라는 배가 있어요. 그건 55노트를 내고 가스터빈을 달고 나무입니다. 그 배는. 근데 그 놈을 사진으로 떡하니 그려가지고
떡하니 걸어놓고 우리가 만든 배는 저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40노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정이라는 거는 이런 조그마한 배가 아니라 저렇게 날씨르고 파도 치고 그 다음에 한 40노트 나는 거구나. 이걸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청와대에다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연구원들이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합시다, 이거를 합시다. 이게 돈이 얼마 들고 어쩌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송규세 박사가 얘기하시는 고마라는 배가 한 35노트 나는데 해군에서의 그 답은 전부 얼마나 나오면 이게 40노트라고 그러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 생각에는 저놈보다는 좀 빨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40노트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맞은 거예요. 서로 해군하고 뭐 우리하고 다 이렇게 맞춰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박사님, 이제 그러던 중에요. 이제 고속정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안도 이제 검토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런 숙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철선으로 해가지고 40노트 내는 고속정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지금도 아직은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물론 일을 다 같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걸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욕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루는 소장님이 부르세요. 최영섭 장관이 되신 분인데 소장이 저희 연구원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부르세요. 갔더니 경호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거기를 가라. 그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 박사가 제일 잘하니까 소신껏 답변을 하되 안 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라. 청와대에 가는데 아니 경호실에서 현관에 그 와카베라고 일본식 집입니다. 대통령 그 지금 있는 건물이 아니고요. 옛날 건물인데 갔더니 양반이 보더니 기사는 어디 갔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운전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저기다 갖다 세워. 그래가지고 한참 저쪽에 가서 세워놓고 이제 뚜덕뚜덕 걸어왔는데 그 들어오니까 그 정해직 씨라고 그때 이제 해운공사, 조선공사 사장을 할 때 전무를 한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오카힐 사장도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영화를 돌리는데 독일에 있는 배들 지금 천안함 정도의 크기입니다만 이걸 사야겠다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나니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걸어가라고. 그래서 가니까 한 두 걸음 걸어가니까 대통령이 서 계세요.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깜깜했거든요. 그 건물이.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대통령께서 상석에 앉으시고 세 사람 이렇게 앉는 겁니다. 저는 제일 끝에 앉아 있죠. 제 나이가 35입니다. 그때. 그리고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또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옐로우 패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연필 하나 하고 이제 라이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종이도 하나도 넣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서관께서 뭐 읽어가는데 결국은 이 배를 사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도 급하니까. 아까 송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저녁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태하고 거의 같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저 으르렁거리는 거. 그러더니 이제 이걸 돈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2,200만 불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200 몇십만 불인데 이렇게 적더니
그러니까 이제 제 과제가 맨 끝에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1,000만 불을 100만 불을 주십시오. 의화를 엔진을 사야 되니까 100만 불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모형 시험을 해야 되니까 10,000불을 주십시오. 네. 의화를 1불도 우리가 못 가지고 갈 때예요. 나갈 때. 그러니까 이게 의화를 별도로 그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1,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단위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배를 하나 설계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받을 때예요. 그거를 일약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건 사야 되겠다는 것이 큰 거니까 그것만 합산을 딱 하더니 대통령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거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학렬 장관이 옆에 있다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KFX에 600만 불 있고 그 경제기획원에 몇만 불 있고 무슨 뭐 한국은행에 얼마 있고 뭐 이렇게 쭉 읽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화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귀할 때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고 그러니까 김학렬 장관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이제 그런 저기 했는데 복명복창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이게 전부 다 민간인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복명복창이라는 걸 아는 거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하고 그때 벌써 한 2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예. 그 어떨떨한데 복명복창을 했어요. 뭐 6개월 만에 설계를 하고 무슨 2년 만에 배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죠. 예.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 외국 배들은 못 사고 만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했고요. 우리 것만 거기 묻어 들어간 것만 맨 끝에 줄에 된 것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얘기는 오로지 도선 얘기가 된 거예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요, 박사님, 고속정 개발이 결정된 후에요. 정작 해군과 이 용역 계약을 맺을 때는 어로지도선 개발에 관한 계약으로 체결이 됐다던데요. 왜 고속정을 어로지도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그 어로지도선이라는 단어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위장 이름으로 쓰는 단어고요. 해군에서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군함에 대해서. 그렇게 됐고, 물론 단어 자체는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 지시각서라는 게 내려와요. 대통령 지시각서. 몇 번 뭘 하고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로지도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로지도선을 언제까지 개발을 하고 건조해서 결과를 보고할 것 이렇게 한 줄입니다. 딱. 이제 그 한 줄이 저희한테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겁니다. 우리만 가지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쯤 되니까 경제기획원 김학렬 장관 그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돈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 가져가라는 얘기가 이 사업을 끝내는데 지금 100만 불이 넘는 돈입니다.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뭐 어리떨떨 해가지고 키스트로 돌아와가지고 소장님한테 또 갔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최영섭 장관께서 소장이실 텐데 연구원이 그런 큰 돈을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 이거를 해군에 주고 너는 해군에서 거꾸로 용역 계약을 맞아서 네가 필요한 돈을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군에 물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가서 해군에서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죠.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제가 큰 형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 해군 참모차장도 지내시고 나중에 그 당시에 군수참모부장을 하신 별이 2개짜리인데 제독이라고 그럽니다. 해군에서는 그 육군하고 달라서 제독이라고 그러는데 유병봉 제독이라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가서 이제 늘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를 얼마나 귀엽게 생각했으면은 해군본부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 출입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냥 자동차로 그냥 정문으로 해서 물론 연락은 사전에 돼 있지만 정문으로 가가지고 그냥 올라가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가서 이렇게 명찰도 바꾸고 뭐 기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해군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봐주신 거예요. 이분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서 놀러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0노트라는 배는 굉장히 빠른 거고 우리는 그것보다 속도가 조금 느려도 상관이 없고 절대로 배를 짓는데 빠지거나 선회하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태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양 박사님이 계십니다만 둘이서 그걸 알고 이 배를 조금 넓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넓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배를 이제 조금 넓어진 배를 나중에 길이를 늘려가지고 한 게 BKM이에요. 그런 얘기며 무기를 약간 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40노트 고속정 해가지고 뭐 속도 내느라고 바쁘지만은 해군으로서는 이런 목표가 다르다. 근데 그분이 100%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고쳤습니다. 해군이. 그 배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명한 분이죠. 현명한 분이고 그러나 이 돈을 갖다 준 연구원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노트 내는 대통령 프로젝트니까 대통령의 거기에 맞추고 그 대신 해군이 나중에 이걸 고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익어가면은 아, 그때 이런 걸 그분이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BC 530년 제국을 통일한 페르시아는 이후 그리스 정벌을 준비한다. BC 492년 폭풍을 만나 허무하게 좌절된 1차 원정. 그로부터 2년 후 600여 척의 군함을 끌고 2차 원정에 나선 페르시아군은 마라톤 평원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만다. 그리고 BC 481년 크세르크세스 왕이 직접 30만 대군을 이끌고 3차 침공에 나섰다. 파죽지세로 그리스의 도시들을 함락시키며 아테네로 진격하던 페르시아군. 하지만 1200여 척의 함선을 동원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고작 400척도 안 되는 그리스 함대에게 패배하며 지중해의 패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1200대 400) 살라미스 해전의 비밀은 함선의 차이에 있었다. 페르시아의 2차 침공 좌절 직후 그리스는 다음에 다가올 3차 침공에 대비해 새로운 함선을 개발했다. 기존 갤리선의 노를 3단으로 늘리고 뱃머리에 청동 충각을 장착한
그리스 해군의 최신 함선. 그에 맞선 1200여 척의 페르시아 함선은 둔하고 약한 나무 조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혁신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살라미스 해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방위 산업이 지켜야 할 불멸의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 1969년 당시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술이나 이제 설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제 고속정을 건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좀 됐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걸 답변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 그때 이걸 짓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게 처음 지어가지고 성공을 해서 해군에서 군함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어서 몇 년 동안 썼는데, 그런 정도 만든다는 건 정말 저희가 자랑할 만한 거고 아직도 자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강철로 만들고 디젤 엔진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가 이제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 데가 가끔 나와요. 근데 강철은 용접하기가 쉽습니다. 알루미늄 이런 것은 포탄을 맞으면 금방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건 또 틀렸고, 그리고 디젤 엔진은 취급이 쉬운데 가스터빈은 우리 기술로 가지고 다루기가 조금 어려울 때였어요. 우리는 아직도 가스터빈을 못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강철로 만들고 디젤 엔진을 쓰고 조그만하고 그런 배를 만드는 게 우리로서는 꼭 필요했어요. 그거를 결국 우리가 해낸 건데, 그러니까 그때 기술에서 도약을 한 것도 있지만은 이 목표를 제대로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큰 배를 하면 가능하지만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범위 내에서 이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게 선형하고 추진축이라고 해죠. 프로펠러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의 주인데, 선형은 제가 그렸지만은 추진축을 주로 양성일 박사가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은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 계산이라는 게 이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갖다 놓고 보는데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걸 보면 저렇게 해야 되겠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한 겁니다. 여기에 모험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무기 체계 개발의 또 핵심이 이제 사실 설계 능력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당시 국내 기술진만으로 이 고속정 설계가 좀 가능했을까 싶은데, 설계팀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이게 설계팀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공사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에 있던 분 중에 양성일 박사가 유일합니다만 양성일 박사가 거기로 오고, 그다음에 서울대학에 우리 모교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또 저 엔진은 고려원양에 있던 분을 모시다가, 그분은 이제 스페인 가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사람을 주워 모은 거예요. 있는 대로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을, 그래서 대학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키스트에 있는 사람들, 조선공사에서 온 사람들, 해군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뭐 핵심 브레인들만 다 이제 뭐 직접 아주 급조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양 박사님 이제 설계팀에 이제 참여하셨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을 포함해서 요소기술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설계팀을 구성했었죠. 또 하나는 이게 해군 함정이었기 때문에 예자 구매 혹은 뭐 함정에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군 군수참모부장 유병봉 소장과 그다음에 이제 해군에서 주로 업무를 하신 박대성 대위 이런 분들이 또 해군 관련돼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 고속정 설계팀이 이제 합숙을 하면서 이제 설계 작업을 했다고 좀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고생도 좀 많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웃지 못할 또 이야기들도 일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양 목사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진해공청에서 파견돼가지고 서울에 왔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본가가 서울에 있었습니다만은 6개월 내에 설계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 그 합숙을 했는데, 합숙 장소는 그 당시에 키스트에 그 외국에서 유치된 과학자를 위한 2층짜리 특별한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 숙소를 연구 책임자이신 김은자 박사님께서 확보해가지고 거기를 사무실 겸 숙소로 활용했습니다. 1층에는 이제 회의실, 작업실이 있었고 2층에는 침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팀은 1층에서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분은 2층에서 합숙을 했었죠. 특히 이 외부 자문위원이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연구소 작업실로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바로 또 회의를 하시고 뭐 밤 11시 넘어서 대거로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연구팀에서는 교수님들의 그 출퇴근을 위해서 이제 전용차와 전용기사를 뒀었죠. 또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또 합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합숙하는 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니까 매일 점심시간에는 키스트 식당에서 점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그 외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 빼놓고 아주 전적으로 거기에 또 이제 설계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김 박사님 어떤 기억 갖고 계신가요? 지금 양 박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말 시간이 없고요. 밥 먹는 것도 군대밥이에요. 반찬도 없고 뭐 이렇게 생기고 그 합숙을 해가지고 하고 실제로 아마 전혀 시간이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라는 게 그런 기억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런 기억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돼서 결국은 그분들이 전부 연구소로 이제 대전에 갔을 때도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쭉 몇십 년 동안 같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합숙 기간이 이제 어렵긴 했지만 또 합숙 기간 중간에 또 그 팀원들의 팀워크가 단단하게 또 맺어지는 또 그런 결속력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박사님 실제 이 고속정 설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제일 부담이 되는 건 물론 속도를 내려니까 무거우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주선형이라고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편편합니다. 그 바닥을 편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엔 무게를 줄이는 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거를 강도 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뭐 한 9mm 정도의 강판을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배가 무거워져서 안 되니까 6mm를 쓴 겁니다. 6mm면은요, 용접을 하게 되면 꿀렁꿀렁해요. 그리고 용접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요, 배가. 그거 다 각오를 한 거죠. 각오를 해가지고 이제 무게 제한을 하는데 그 무게 제한이라는 게 뭐 100g, 뭐 200g 뭐 이러고 따지는 겁니다. 또 엔진이라는 게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는 엔진 무게가 약 85%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해봐야 들어가서 보면은
엔진을 위한 엔진에 의한 배예요. 그리고 껍데기는 조그만하고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예. 큰 독일제 엔진인데 기통이 20개나 되는 한 3,400마력 이렇게 나는 엔진을 3개를 놨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한 30m 되는 배에다가. 예. 그래서 그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도 못해요.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무리한 배를 만든 거예요. 위에서 껍데기에서 보기엔 잘 모르지만은 안에서 보면 이건 정말 어려운 배입니다. 예, 그게 또 가장 이제 어렵다고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예. 혹시 양 박사님 뭐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좀 어떤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또 고속정이기 때문에 추진 장치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한테 생소한 그 뉴턴 레이더형 단면을 가진 프로펠러를 설계했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수조 시험이 이 미국에서 이제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김 박사님, 우선 이제 함정 개발에서 이 수조 시험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하고요. 미국에서 진행된 이 수조 시험 어떤 것이 주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제 함정뿐만이 아니고요. 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기다란 목욕통 같은 게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한 200m 됩니다만 하는 대전 거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형을 끌고 가면서 이게 마력을 얼마를 써야 되고 배가 흔들리는지 뭐 이렇게 뒤뚱거리는지 이런 걸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수조 시험이라고 그러고요. 요즘은 그 전산유체역학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계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조 시험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속도를 못 내거나 하게 되면은 선주 쪽에서 이제 페널티를 조선소에다가 걸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맞춰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배를 하게 되면은 전례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69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거의 없었고요. 아직도 고속정을 정말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런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항목하고 별도의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거는 그 우리 같은 나라 정도의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가져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느 배를 특히 군함 같은 거를 시험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실이 알려지거든요. 알려지면 비밀이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직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조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 한 10명 정도 학교에 수조가 있는데 그거를 거의 한 7, 8년 동안 제가 말하자면 운영하다시피 교수님들이 명목상으로는 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제 거기 실제 아침에 가서 일 맡기고 뭐 이런 하는 그거를 해왔고 대덕에서 이 시설을 만든 다음에는 바로 양승일 박사가 그걸 전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조 시험에 한해서는 제가 이게 마지막 수조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시설이 없으니까 울머지고 미국을 간 거예요. 가서 제가 하던 시설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모형도 잘 만들고 뭐 그 무슨 돈 오고 구애 없이 시험도 하고 뭐 제 맘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을 했고요. 양 박사도 그 학교를 나와서 그 시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이 수조 시험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을 이제 증명을 되게 해서 문제가 없다. 딱 하나 이제 아주 고속이 되면 배가 이렇게 포포이싱이라고 해요. 까불까불해요. 파도에다가. 그런데 이런 그 내해에서나 뭐 황해나 뭐 이런 동해나 이런 정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조금만 밖에 나가면은 배가 이렇게 파도에 치게 되면 깨지기도 하고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물이 올라오면은 가판 같은 게 깨져요. 그래서 그런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서 선형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국제수조시험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ITTC라고 그러는데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그러니까 국제 토잉 탱크가 이제 수조인데 토잉 탱크의 회의 이런 게 있고 한국에서는 KTTC라고 그 한국 수조 시험 협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양 박사도 그렇고 거기 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거기에 전문가예요. 그 수조 시험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대덕의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20년 전에 퇴임할 때까지 아마 한 500척 가까이를 양 박사가 손으로 시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는 500척 시험은 양 박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양 박사님 혹시 뭐 이게 수조 시험에서 조금 더 기억 남으시거나 좀 보충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좀 주시죠. 지금 어러지더선이 이제 그 수조 시험을 하는데 수조 시험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설계된 속력을 낼 수 있느냐, 혹은 설계 시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수조 시험의 목적인데요. 예. 당시에 이런 고속선을 시험할 수 있는 데가 뭐 유럽에도 있었지만은 어떤 보안 차원에서 그렇고 해서 미국을 선택했던 것을 알고 있고, 또 김은철 박사님이 계셨던 미시간 대학이 고속 예인 수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장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 수조에서 실험을 했고, 그 시험 시에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약간 선수가 이렇게 좀 물에서 이렇게 파도 맞으면 약간 이제 튀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선미에다 그 자세를 조정할 수 이런 그 트림 테이프라는 그 팔을 붙이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걸 해서 항주 자세가 좀 나름대로 좀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고, 또 이 어러지더선이 그 무게가 굉장히 그 예민해서 그 무게 중심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게 자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할 때 무게 중심을 좀 변경하면서 이제 실험했었죠. 그래서 1년에 그 실험한 결과가 이제 나중에 그 상세 설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었죠. 예. 오늘 세 분 말씀 이제 잘 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사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